안녕하세요. 네, 강북청사람 원장 박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재수 성공 전략 설명에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잠겼네요. 감기 기운이 약간 있나 본데 재수 성공 전략 설명이 오늘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재수반 설명회 오시는 건 참 원치 않으신 일이었죠,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1년에 한 40번, 50번, 40회, 50회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힘든 설명회가 사실은 재수반 설명회, 재수 성공 전략 설명회. 고3 때까지 누구도 원치 않았으니까. 근데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가장 좀 올바른 선택,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많이 들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좀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들 잘 받으시고 현명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설명회는 1시간 좀 넘게 진행을 할 건데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혹여 저희 학원 등록 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봉투 안에 보면은 저희 상담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안내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상담 약속이나 이런 것도 따로 안내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 프로그램은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올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과 학생인데 사탐은 하나 하면 어떨까요? 또는 두 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약간 길게 할 것 같아요. 딴 날보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기에 실제로 좀 검증을 해봤어요. 숫자를 집어넣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원 출신의 아이들이 점수가 어떻게 올라오고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전형이 몇 개인지 이제 고3을 마치셨으니까 다 아시죠? 전형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가지 전형? 수시하고 정시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제는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이 아니라 겪어봤으니 경험해 보셨으니까 수시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학종,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정시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럼 그 전형 중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종이요? 예.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전국 197개 대학을 다 합하면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 197개 대학 가려고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은 대학을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그냥 입학만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전국에 있는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돈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현재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데 가기 위해서 뭉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권 대학을 지향하잖아요. 그럼 상위권 대학은 어떨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전국 대학 노란색이 전국 197개 대학이에요. 아까 제가 제일 많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랬죠. 노란색은 제일 긴 줄이 교과죠. 그런데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저 노란색을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서울 소재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제가 왔을 때 어딜 가고 싶어, 목표가 어디야? 그러면 의치대 또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과 의치대를 제가 여기 또 올려놨어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봤더니 제일 많이 뽑는 점 빨간색입니다. 뭐죠? 정시. 수능이 40%죠. 그 다음이 학종,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논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치학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교과. 그건 이제 지역이 있어서 그래요. 지방 의대들. 지방 의대들은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수도권 당연히 뭐요? 정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재수를 하러 왔으니까 주로 뭘 생각하실 거예요? 주로 정시 생각하실 거잖아요. 맞죠? 주로 정시를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저희 학원은 꼭 정시로만 대학을 보내진 않아요. 저희 학원은 정시 말고 수시로도 전년도에 저희 학원에 한 600명 정도 학생들이 재수를 했었는데 그 중에 수시로도
한 100명 이상이 저희가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저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수능을 만점 맞으면 제일 좋긴 하겠으나 다 수능을 만점 맞는 건 아니니까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 원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식은 정시가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보낸다. 이게 저희의 생각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대학을 가기에는 이렇게 전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유리할까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겠죠. 경쟁률이 높기를 바라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쓴 데를 300대 1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럼 어떤 전형의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요? 네? 제가 3년치 통계를 내봤어요. 저희 목표가 서울수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만 맞춰가지고 서울수 상위 15개 대학 이상에서만 보는 겁니다. 자, 3년 통계를 봤더니 수시가 올해 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올해 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입시가. 그 전년도까지 3년치를 봤더니 2022에는 19대 1, 2023은 19대 1, 2024는 20대 1. 그러니까 평균 19대 1에서 20대 1이 수시 경쟁률이에요. 그 수시 경쟁률을 다시 전형별 경쟁률로 바꾸면 논술은 63대 1. 그 다음에 교과는 9대 1. 학종은 15대 1. 이게 보통의 경쟁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나 최저 맞춘 다음에 교과로 최저 맞춰가지고 논술로 대학 갈 거야. 고3 때 그런 생각했던 친구들 있죠? 없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이에요. 최저를 맞출 확률이 보통 50%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최저를 맞춰서 30대 1이잖아요. 그럼 30대 1에서 1에 들어갈 확률하고 29에 들어갈 확률하고 어떤 게 더 높아요? 29에 들어갈 확률이 사실 수학적으로는 더 높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수시 경쟁률이에요. 근데 정시 경쟁률은 몇이에요? 평균 5대 1. 그럼 정시가 더 유리했어요? 수시가 더 유리했어요? 정시가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고3 때 우리 선생님들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다 그거 믿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들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가 유리해.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앞에 가로가 생략돼 있어요. 어떤 가로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수능 공부를 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뭐가 유리해요? 정식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강 이남의 강남 쪽 친구들은 고3의 아이들도 정시 공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잘 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 몇몇 고등학교를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 정시로 대학을 꽤 많이 보내요. 그러지 않나요? 왜? 더 유리한 전형이니까 경쟁률로만 따지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얘는 원서를 3번만 쓰고 얘는 원서를 6번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얘 20대 1이면 얘 10대 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5대 1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고3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 그럴까요? 사실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사실은 수시가 유리해가 아니라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정시가 불리해.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시가 유리한가요? 아니잖아. 저희는 수능 공부를 시키니까 수시로도 100명 이상을 붙여요. 600명 중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이 지역에서 그렇게 붙이나요? 수시로? 그렇게 못 붙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희가 붙이는 레벨의 대학들을 물론 저기 이름 못 들어온 대학들은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시를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시가 불리하죠. 수시가 유리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는데 수시가 유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어떤 게 더 불리할 뿐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럼 이제 올 1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재수생이 됐잖아요. 재수생이 됐으면 뭐가 유리해요? 고3 때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재수생이 뭐가 유리하대요?
정시가 유리하다잖아요. 왜? 수능 공부를 하니까. 더구나 경쟁률도 낮죠.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 많이 하시면 이따가 마지막쯤 돼서 제가 우리 전년도에 공부했던 저희 학원에서 6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정도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 없고 대학을 못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년도 여러분들이 고3 때 봤던 수능입니다. 이건 간략하게 볼 거예요. 작년 수능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아유, 누가 쉽대요? 뭐가 쉽대요? 누가 쉽다 그럴까요? 뭐가 쉽다 그럴까요? 작년 수능 국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게 표준 점수 만점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표준 점수 만점자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먹은가가 표준 점수 만점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으면은 표준 점수의 만점자가 점수가 높아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낸 수능이다라고 얘기하면 표준 점수 국어 같은 경우 표준 점수 만점자가 135점 정도 나오면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135점 만점자가. 그리고 140점이 넘으면은 어려운 수능이었다고 불수능이다 얘기하고 150이 넘으면 핵불수능 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국어 볼까요? 엄매를 기준으로 작년에 어때요? 핵불수능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시험에서 적당한 난이도가 약간 어려운 139잖아요. 그 전년도 2년 전에 어땠어요? 134 적당한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쉬웠다 뿐이지 작년이 워낙 핵불수능이었으니까 작년보다 쉬웠다 뿐이지 올해가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수능이라는데 넌 왜 시험을 못 봤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자, 수학은 어땠어요? 수학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수학은 우리가 보통 수학이 웬만큼 나오면 수학은 표준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오면 140에서 145 정도 나오면 그 사이에 나오면 평이한 수학이었다. 좀 적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0 정도 나오면. 그럼 적당한 수학이었어요. 사실은. 적당한 수학이었고요. 아주 쉽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쉬운 느낌이죠. 그래서 올해는 쉬웠다고 얘기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작년은 왜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작년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은 뭐가 바뀌었죠. 뭐가? 문제의 유형이. 이해되시나요? 6월 달에 어떤 분께서 킬러 문제를 없애야 돼. 뭐 사교육과의 카르텔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 문제 유형을 킬러를 없애는 유형을 바꿔 딱 그랬어요. 그래 작년 9월부터 수능까지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수능 기출 문제하고 문제 유형을 싹 바꿔보니까 학생들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나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교재들도 그 전년도 것까지를 기반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하고 수능이 결이 다르니까 수능을 봤을 때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실제 난이도보다 시험을 못 봤다라는 게 중평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작년에 만점자 1등급 반영 비율이 1등급 비율이 4.7%였어요. 4.7% 1등급 비율이 4.7%라는 얘기는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일 때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인데 그러면 학력평가원이 교육관리 평가원이 시험 문제를 잘 냈다가 평가할 때가 몇 퍼센트면 6%에서 8% 사이예요. 6%에서 8% 사이인데 작년은 4%니까 거의 상대평가 수준의 1등급 인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 많이 어려웠다. 근데 사실은 어렵다가 아니라 역시 문제 유형이 작년 6월까지 이전까지 수능 기출 문제와 작년 9월 이후에 기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적응하지 못했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좀 적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 같고요. 자, 영어 공부 좀 하셔야죠.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어 공부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중3 때. 중3 때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영어는 절대평가래.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근데
영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적어도 인서울 하려면 영어 3등급 이상은 맞아야겠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가려면 2등급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그걸 안 맞으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일정에 3점, 3점, 3점씩 떨어져 있지만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팍 1등급에서 2등급 그래 약간 근데 2등급, 3등급 팍 이렇게 떨어지죠. 저희가 원서 쓸 때 연대는 영어 3일 써져 있으면 연대를 지원하지 못해요. 2가 써도 고민해요. 왜? 저 환산 점수의 등급 급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급간 차이를 그러니까 그냥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저것들로 대학교 환산 점수를 나눌 때 급간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급간 차이를 감안해서 적어도 3등급 안에 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올해 과탐이 응시 인원이에요. 응시 인원 봤더니 가장 많이 바뀐 게 과탐의 응시 인원이 줄은 데가 있어요. 엄청 많이 줄었는데 어디가 엄청 많이 줄었죠? 하원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응시 인원입니다. 이건 하원이 엄청 많이 줄고 과탐이 4개 다 줄었는데 물리도 줄었어요. 생원도 줄었어요. 지원도 줄었어요. 과탐 응시 인원이. 맞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늘어난 데가? 저기 생윤, 윤사, 한지, 사문, 정법 이런 데가 늘어났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사탐론.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탐론. 수학, 제가 사탐 공부하는 게 가탐 공부하는 것보다 편한 것 같아. 또는 시간이 없는데 사탐을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국영수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둘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만점 받는 공부를 둘 다 한다. 하면은 보통 과탐이 사탐이 2배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제로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만점을 맞겠어 라고 하면은 과탐이 사탐이 2배 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 난 사탐을 공부한 다음에 한 과목은 그 국영수에서 성적을 더 올리겠어. 그 시간을 확보하겠어. 이렇게 옮겨가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상담에 또 보면은 바꾸긴 했는데 국수형 학습 시간을 그렇게 늘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공부를 덜 하긴 했지 늘렸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자,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변했어요.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입시에서. 다가오는 입시는 이게 더 강화될까요? 아니면 이게 더 약화될까요? 강화될 것 같아요. 왜? 많은 대학들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안 하면은 자연계를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내년 입시에서 이제 돌아오는 입시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과탐을 안 해도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탐구 가산점. 일단은 부모님들이 올해 사탐이 표점이 더 높아, 표준 점수가 더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탐이 과탐보다 표준 점수밖에 유리해. 어떤 감이 그랬어요? 생윤과 윤사가 그랬어요. 만점제 표점이 77점, 73점이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저건 올해 얘기예요. 작년에 어땠어요? 만점제 표점이 65, 63이었어요. 생윤과 윤사가. 그러니까 한 해만 보고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해만 보고서 올해 어려웠다고 그 과목이 어렵고 표점이 유리한 전형이야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이걸 좀 구별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 고2 때를 작년이라 할게요. 여러분들이 고3 때를 올해라고 얘기할게요. 이번에 시험 본 거를. 그리고 앞으로 입시를 다가오는 입시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 봤더니 작년에는 50점이 1컷, 즉 만점이 1컷인 과목이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보시면은 생윤, 윤사, 한지, 사탐에서만. 이해되세요? 심지어 윤사는 한 문제 틀리면 2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은 3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윤사를 선택한 애들이 다 망했어요. 왜? 최저를 통과 한 문제 틀렸는데 3 나와가지고
그걸로 최저 맞추려는데 최저를 못 맞췄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그냥 반영하거든요. 서울대를 못 썼어요. 왜? 서울대는 아까 봤듯이 만점을 맞아도 윤서 63점이에요. 표점을 그냥 반영하는데 다른 데는 73, 70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작년에는. 자, 그런데 올해는 1컷이 50점 1컷인 과목이 뭐죠? 하원. 그래서 올해는 또 하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죠. 이해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예요? 어떤 과목이 더 어렵고 어떤 과목이 더 쉽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해마다 랜덤하다. 교육관련 평가원이 난이도를 못 맞춘다. 근데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 될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표점이 더 유리하니까 이 말은 없는 말이다. 입시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런 전제 조건을 갖고요. 저런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요. 가산점을 봤어요. 올해 이제 돌아오는 입시에서 봤더니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연계열의 과탐을 지정하지 않아요. 다 사탐을 봐도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바꾸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봤더니요. 연대는 몇 퍼센트 가산점 있어요? 3%. 물론 이건 인문계열의 사탐도 3%예요. 인문계열에.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있다 없다.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자연계열들도 인문계열로 가려면 사탐에 3% 가산점을 못 받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고대는 자연계열만 3% 가산점, 성균관대는 과탐에 5% 가산점 있어요. 꽤 크죠. 그 다음에 중앙대는 자연계와 인문계 둘 다 사탐과 과탐 각각 5% 가산점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가산점이 아니라 그냥 4점을 더 줘요. 그리고 시립대는 역시 3% 가산점, 이하여대는 무려 6% 가산점을 줘요. 무려 6% 가산점이에요. 저게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사탐한 다음에 우리 이대 올 생각하지 마. 올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연계열로는 동국대 3%, 홍익대 3%, 숙명여대 3%, 대부분 3%죠. 숭실대는 5%. 근데 여기는 수학에도 가산점이 있어요. 미기에. 세종대 역시 과탐 5%, 단국대 5%, 명지대는 무려 10% 가산점을 주네요. 그 다음에 상명대 5%, 그리고 서울과기대 근처에 있죠. 이 동네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7% 가산점을 줘요. 근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죠. 저것만 보고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그래서 아마 이런 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딴 데서 보시죠. 거의 없을 텐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연대예요. 연대 작년에 연대를 예를 들게 연대가 몇 %예요? 3%. 제가 몇 개 예를 들 텐데 좀 지겹더라도 보세요. 지겹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관심이 있을 테니까 보세요. 연대가 3% 가산점인데 작년에 연대 기계공과 이건 대기업 어디 가는 대기업 자료에 가서 대기업 홈페이지에 가서 어디 가는 걸 보셔도 되고 대학별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들 다 찾은 자료들이에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자료를 찾았더니 이건 작년에 기계공학과를 최초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가 94.5였어요. 그럼 과탐이 평균 백분위 94.5 여기에 걸린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과탐이 94.95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 돼요? 과탐으로는 44, 42를 맞으면 됐다는 뜻이에요.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이 생원지원이니까 생원지원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윤3은 생원지원을 제일 많이 선택했잖아요. 사탐과 과탐에서. 생원지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44점, 42점을 맞으면 작년 연대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해돼요? 연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하는 평균 백분이다. 몇 문제 틀리면 돼요? 3문제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3% 가산점을 주면은 이게 아마 그런 거 이제 대학교 한산점수라는 거 원서 쓰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100분위 94를 대학교 한산점수로 변환시키면은 이게 나와요. 68.03. 그러면 사탐을 했을 때 연대 공대를 가려면은 연대 기계공학과를 합격하려면 이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44점, 45점 맞으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바꾸는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사탐으로 몇 점 맞아야 돼요? 100분의 98이 나와야 돼요. 근데 100분의 98이라는 게 몇 점이냐 봤더니 사문으로는 47점, 생윤은 43점. 근데 생윤이 43점인 건 올해 얘기예요. 왜? 올해가 유독 그랬으니까. 아까 보셨죠? 올해 생윤이 1컷이 몇 점이었죠? 4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유독 아까 봤던 것들 중에서 잠깐만 다시 보여드리면 올해만 유독 생윤이 1컷이 40에서 윤수가 42 이랬지 웬만해서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 입시에서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1컷이 100분의 96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98 맞으려면 몇 점 맞아야 돼요? 다 맞거나 48점 맞아야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보세요. 100분의 98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정도까지면 이해할 수 있다. 그때가 연대 가려면 사탐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 더. 성균관대 볼게요. 성균관대는 아까 몇 퍼센트였죠? 가산점이? 5%였어요. 성균관 가산점이 5%인데 작년에 작년에 성균관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작년 성균관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100분위가 93.5였어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자연계열의 대표적인 학과죠. 93.5. 93.5를 맞기 위해서 93.5. 즉 이 친구한테 5%를 주면 68.80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성균관대 공대를 가려면 이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것보다 높은 점수가 어디 있어요? 100분위가 100.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탐 무조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탐 하나를 해서 성대를 가고 싶어 라는 얘기는 사탐으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다 맞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탐으로 가탐으로는 세 문제가 틀린 거 있잖아요. 44, 42 생원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점수를 맞잖아요. 그러면 사탐으로 어떤 점수를 맞아도 이것보다 낮아요. 사탐 50점이 과탐이 이걸 이기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는 똑같이 5%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경희대 볼게요. 경희대는 아까 5%가 아니라 4%로 안 주고 점수를 줬죠. 4점을. 4점을 줬어요. 경희대 합격한 애들의 평균 100분위가 89.5였어요. 평균 100분위가 경희대 기계공학과. 평균 100분위가 89.5였는데 발표한 걸 봤더니 그러면 평균 100분위 89.5, 90을 놓고 100분위 90일 때 여기에 4점을 더 주면 67.82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높은 사탐의 100분위 몇이에요? 68.1, 98이 돼야 돼요. 100분위 98이라는 얘기는 50점을 맞거나 48점을 맞거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점수를 과탐으로 이 점수를 맞으면 사탐으로 어떤 점수를 맞는 것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시립대도 뭐 3%니까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서울과기대 근처에 있는 학교. 여기 몇 퍼센트? 7% 줬어요. 자, 서울과기대 합격한 애들의 평균 100분위가 83.83이었어요. 평균 100분위가 83.83. 그럼 83.83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다가 7% 가산점을 주니까 64.2, 65.27 이 정도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65점 정도 나오는 사문의 점수가 여기에요. 몇 점 맞아야 돼요? 45점. 이거는 올해 특별한 케이스 됐죠. 보통은 이렇게 상식적이겠죠. 올해 생일은 41.1컷이었으니까 이렇게 30점대 나왔죠. 보통은 45점. 그러면은 이쪽을 가면 이게 몇 점이냐면 40.37점이에요. 그럼 과탐으로 40.37점이 사탐으로 몇 점? 45점. 하고 같은 점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탐으로 하나 바꾸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바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바꾸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객관적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바꿔도 돼요. 과탐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과탐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바꾸세요. 대신 사탐을 놓고 50점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사탐을 50점을 맞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탐을 50점을 안 맞으면은 사실은 바꾸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바꾼다는 얘기는 바꿔서 내가 대학을 더 잘 가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바꿔서 대학을 더 잘 가기 위해서 바꾸는데 바꿔놓고 봤더니 그래서 바꿔서 같으면 같은 점수 나왔어. 그러면 어차피 그냥 못 가잖아.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데 바꿀 때 몇 점 맞는다는 생각을 바꾼다. 50점 맞는 생각을 바꾸고 50점 맞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탐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진짜 공부를 못 하겠어. 과탐으로 40점도 못 맞겠어. 그럼 바꿔야죠. 바꾸는데 대신 사탐으로 몇 점 맞아야 돼? 50점 맞는 공부 하셔라. 이런 사실을 알고 사탐론을 하시라고요. 그냥 사탐이 공부하기 더 편하대. 세상은 공평하잖아요. 과정이 편한데 결과까지 원서 쓸 때까지 편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로 가겠죠. 안 그러나요? 과정도 편하고 원서 쓸 때도 편하면 다 그리로 가지 누가 힘든데 남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이 힘들면 원서 쓸 때 편할 거고 과정이 쉬우면 원서 쓸 때 진짜 눈치 이리저리 보면서 고생하겠죠. 대신에 그쪽에서도 50점을 맞으면은 웬만큼 눈치 덜 봐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꾸려면 50점 맞아라. 됐죠? 그럼 사탐에 대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좀 답이 됐을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은 이투스 예드라는데 소속되어 있는 청설학원이고요. 청설학원은 강북 청설학원의 가장 큰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는 이거예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언제부터 2019년부터 저희가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9년부터 했으니까 한 6년 지났고 이제 7년째 접어들면서 상당히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프로그램이 좀 완숙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걸 왜 만들었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들 재수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재수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반별로 수업했잖아요. 반별 시간표에서 고등학교 때처럼. 그래서 반별로 수업하고 반별로 시간표를 짜고 그렇게 수업을 했더니 옛날엔 그런 게 가능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너무 편차가 커요. 과목별 편차도 크고. 즉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재수하실 때는 이 친구들이 다 평균이 3등급이에요. 1, 5, 3. 국수 0이 1, 5, 3이든 3, 1, 5든 3, 3, 3이든 다 평균이 3등급이니까 전부 다 같은 반에 놓고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반에 놓고 수업을 했는데 실제로 반별 시간별 짜서 수업을 해보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우리 A 학생하고 B 학생의 수학을 같이 듣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평균으로만 배정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A도 불만이고 B도 불만이죠. 평균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독학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갔더니 나하고 안 맞는 수업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듣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런 얘기들이 이전에 있었죠. 저희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부터는 이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왜 같이 수업을 듣게 서로 다른 시간표 학생들마다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하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과목별로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즘 과목별로는 이걸 쫓아가는 학원들도 있어요. 저희처럼 비슷하게.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시 볼게요. 자, 얘네가 수학인데요. 수학이 전부 다 80점이에요. 수학이 100점 만점이잖아요. 수능에서 100점 만점인데 다 80점이니까 얘들은 다 같은 수업 들으면 돼요? 자, 아시는지 모르는데 수학이 100점인데 100점 중에 수원이 몇 점인지 아세요? 만점이? 수원이 37점이에요. 수투가 37점이에요. 학생들도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 거예요. 근데 수원이 30점, 수투가 37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미적이든 기하든 학통이든 이게 26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워 다니면 수원, 수투, 선택이 37, 26 만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필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봤더니 똑같이 80점인데 A란 여기 볼까요? B란 학생은 수투가 37점, 수투나 미적을 잘하는 친구네요. 근데 수원을 잘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수원과 수투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근데 거꾸로 D라는 학생을 봤더니요. D라는 학생을 봤더니 얘는 수원을 가는데 수투를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80점이라 해서 B와 D가 수원을 같은 수업을 듣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이 80점이라고 얘네 둘이 수투를 같은 수업을 듣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수학이 80점이면 3등급이죠. 수학이 3등급이라고 우리가 얘네는 같은 수업을 들어야 돼. 수학 3등급끼리 같은 수업이라고 저희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는 수1은 기본 수업, 수2와 미적은 심화 시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거꾸로 이 친구는 수1은 심화 수업, 수2는 개념 수업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각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겠어.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데 봤더니요. 어머님들 받으신 것들 중에 이게 하나 있을 거예요. 강좌 안내문이라고. 강좌 안내문인데 열어보시면은 첫 번째 시간표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표. 저희가 이런 강좌 안내문을 1년에 몇 번을 나눠주냐면 5번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5번 저희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수능 때까지. 수능 때가 5번의 시즌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시즌은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5번의 시즌이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가 매 시즌마다 한 120개 정도의 수업들을 개설을 하거든요. 120개 정도의 수업 맨 앞에 있는 건 시간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쭉쭉쭉 넘겨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강좌별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개설한 강좌. 어느 선생님께서 몇 등급 학생을 주 대상으로 어떤 단원의 수업을 무슨 교재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진도별, 단원별 학생들한테 정보를 미리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수학도 그냥 수학 몇 등급 학생이 아니라 수1을, 수2를, 미적을 그걸 다 나눠서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나눠주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자기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는 수업들을 수강 신청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개념이 필요한 학생은 개념 수업을 듣게 하고 심화가 필요한 사람은 심화 수업을 듣게 하고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한 학생은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듣게 하는 거. 그게 저희가 말하는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 친구한테 그냥 이것만 딱 주고서 너가 시간표를 짜. 그러면 제대로 짤까요? 저희 부모님 많이 걱정하시죠? 제대로 짰으면 재수하고 설명이 안 들어왔겠죠. 고3 때 대학 갔겠지. 혼자서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덜 객관적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본인하고 맞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등록하자마자 이미 등록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등록하자마자 학습 이력 조사라는 게 발송이 돼요. 구글로.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평가라고 해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를 시간 제한 없이 아는 데까지 다 풀어봐 라고 시험을 좀 봐요. 진단평가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먼저 만나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 먼저 만나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도 의논하고 수업 시간표도 의논하면서 짜는 거예요. 누구는 국어 중심, 누구는 수학 중심, 누구는 개념 중심, 누구는 심화 중심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시간표가 다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맨날 얘기해봤자 그런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기 다녔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다녔던 친구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하고 홈페이지 가면 얘네들 쓴 글들 다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해온 거예요. 후기라고 하는 것들에서. 자, 강북 청소년이 좋았던 점 중에 선택법은 학생 개개인별로 수준차가 있는 것은 난이도별로 수업을 편성해 들을 수 있게 해주죠. 수업 진행할 때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대 합격한 친구가 쓴 글이네요. 저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과 그러지 못한 과목이 뚜렷했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 위주로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과목별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반별 시간표가 미리 정해져 있는 다른 학원과는 달리 청소학원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나와 맞는 수업을 골라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약대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진단평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학습 이력서를 근거로 해서 학생한테 맞춤 시간표를 짜준다. 이게 저희의 핵심이에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없어요. 원하면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들을 수도 있고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있고요. 적게 들었던 친구가 일주일에 3시간만 듣고 자습한 친구도 있어요. 동일한 수강료를 내는데 수업과 자습의 비율이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저희는 그냥 학습의 효율만을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이렇게 의논하고 수업 시간표를 짜니까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대단히 만족스러워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또 혹여나 안 맞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 시즌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수강시간 정정 기간을 줘요. 수업이 안 맞으면 강사를 변경하든지 강좌를 바꾸든지 차라리 자습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수업 과목 내에서도 난이도별로 나누어져 있어 개인의 실력에 맞게 들을 수 있고 또한 수업을 들어보고 수강 시청 정정 기간에 수업을 바꿔서 신청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연대 입학하는 데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하고 안 맞는 수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는 모든 강의를 녹화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이죠? 저희 녹화하는 게 있는데 이게 카메라예요. 모든 강의를 녹화해서 오늘 지금 이 설명이라는 것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사실은 모든 강의를 녹화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 강의 무합배수로 모든 강의를 다시 녹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을 해요. 이거는 본인이 현장 강의 수강 신청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가 개설한 120개 강좌를 다 주니까 필요한 모든 강의를 다 볼 수 있어요. 역시 바꿔야 아침에 등원하면 가장 먼저 교육청 사관학 기출문제를 풀며 독서를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넣습니다. 지금은 저걸 풀지 않고 한수라는 데서 나오는 일간지를 저희가 풀어요. 매일 아침에 저희 학원이 7시 50분에 오거든요. 그럼 7시 50분에 오면 8시 10분까지 20분간 매일 아침에 국어로 머리를 깨우는 걸 저희가 시켜요. 왜? 저희는 1년 내내 딱 하루를 위해서 준비해요. 어느 날? 수능 1교시가 뭐예요? 국어. 그래서 항상 뭐 1교시 학원 수업 중에 1교시가 국어가 아닌 날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1교시 매일 국어를 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원에 오면 매일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국어 지문으로 머리를 깨우는 일간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1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있다면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다면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 들었던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다음 수업을 위한 숙제를 수행했습니다. 연대 간 친구, 연대 경영관 친구가 쓴 글이네요.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녹화해서 다시 주니까 혹여나 수업 시간에 놓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집중했더라도 다시 보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그러니까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있는지 보세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현장 강의 무한편성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러니까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저희 선생님들에 소개를 할게요. 청소학원에서 수업할 정도면 전국 상위 1%의 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참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가서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수업 잘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 관리 잘 해주시나요? 제가 원장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수업 못하고요, 관리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어디 과일 가게에 가서 질문하실 때 그런 거 질문하세요? 이 집 과일 맛있나요? 사과 맛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사과 맛없어요 라고 대답하신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은. 실제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보이는지, 그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그런 걸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도 직접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평하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앞으로 강북 청소년 공부하게 될 학생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정시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노베이스인 분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니까만 잘 따라도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는 양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의대 간 친구가 쓴 글이네요.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이. 저희 뭐라고 써요? 두 번째 줄에 노베이스. 의대 간 친구가 스스로 노베이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공부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아니까 이것만 좀 더 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겸손하게 하셔야 된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서울대 의예과를 갔던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의예과를 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재수를 했냐면은 걔는 에서 전교 2등 정도 했던 애예요. 그래서 9월 모평 봤을 때 고3 때 9월 모평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100, 100, 100, 50. 그다음에 이건 점수가 기억 안 나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화투였어요. 고3 때. 이게 물원이었고. 고3 9월 달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고3 9월 때 저걸 딱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됐다. 그리고 나서 뭐 했대요? 9월 모평 끝나고 나서는 화투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중앙대를 합격했는데 정시로 중앙대 정시가 이맘때 발표가 나요. 그 당시에는 이맘때 발표하는데 쟤는 1월 초부터 그냥 와서 재수했어요. 하다가 중앙대 정시 합격자 발표 나왔는데 갈래 그랬더니 그냥 계속 공부할래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의예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만족하지 못해서 사는 거지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친구 그런 친구죠. 근데 이 친구 했던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여튼 서울대 의예과에 가는 재수 점수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학원에 와서요. 학원에 와서 단 1분도 졸지 않았어요. 학원에 와서 1분도. 단 1분도 졸지 않고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다 들었어요. 학원에서는 자기 1분도 졸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 친구는 집에 가서는 1분도 공부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있잖아.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매일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야자하고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또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낮에 어때요? 당연히 사람이 다 졸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낮에 좋은 게 억울해서 이 친구 표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억울해서 밤에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 낮에 졸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요. 내가 제일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밤이라는 거예요. 밤 12시. 근데 수능은 낮에 보는데 낮에는 졸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낮에 깨어있자고 생각을 했대요. 밤에 자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낮에 학원에 와서는 1분도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수업 다 듣고 열심히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쉴 때 푹 쉬고. 근데 서울대 의예과 가는 친구도 모든 수업을 다 듣잖아요. 그건 뭐예요? 배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50분 중에 50분이 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50분이 다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수업 당장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대학교 4학년 수업 가서 들으세요. 대학교 4학년 수업 여러분들 가서 들으면은 50분 내내 50분이 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외계어예요. 못 알아들 테니까. 실제 보통의 수업들은 50분 중에 40분을 내가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새로운 걸 하는 거죠. 10분에서 1, 20분 정도.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에 받아들이죠. 50분에 50분을 다 모르는 거면 그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친구죠.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도 100문제짜리가 있잖아요. 100문제짜리가 있는데 100문제짜리 문제집을 내가 100문제 다 내가 못 푸는 문제야. 그럼 그 문제집 듣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다 못 푸는 문제를 왜 들고 있어? 100문제 중에서 한 70문제 정도는 내가 슬슬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20문제 정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풀어야 되고 그 다음 10문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푸는 문제. 그래서 해설지를 봐야 되고 그게 문제의 구성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내가 5분
배우는 거는 5분, 10분밖에 안 돼. 10분, 15분밖에 안 돼. 그러고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성적 절대 안 올라요. 내가 아는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 독학과 수업의 차이가 이거예요. 독학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보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항상 어디서 틀려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죠. 수업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들으면서 아, 저기 원래 저거였어?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었는데 난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진짜 중요한 거 공부의 양만큼 방향이 중요하댔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뭐 아버님들, 어머님들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죠. 양궁의 강국. 올림픽 나가서 양궁 싹쓸이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쏘더라도 힘도 중요하겠죠. 뭐 100m, 200m 날아간 힘도.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이 처음엔 요것만 잘못됐는데 쭉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왕창 잘못되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데 못 도착할 거 아니에요. 아마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나 골프 치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방향이 흐트러져도 결과는 엄청 멀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 엄청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원을 갈 때 그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강북 청소년 현장 강의는 인강 혹은 독학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몰입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두 잘 가르치고 나눠주시는 프린트도 퀄리티가 높으니 현장 강의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녔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요. 공부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질문했을 때 수업 외에도 질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단 수업 내용에 대한 이걸 1대1 질문에 대한 얘기예요.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을 했던 선생님을 찾으면 언제든 질문이 가능하고요. 수업 내용 이외에 자습하다고 질문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수학을 가르치는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 매일 조를 짜서 남아 계세요.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질문을 받기 위해 당직을 쓰는데 질문 당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질문해도 되고 또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영무대 간 친구들이 자습실에 매일 있어요. 스카이 멘토라서 그 친구들의 질문을 해도 돼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강북 청소의 각 과목 선생님들도 매 분기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그 시기에 해야 할 적절한 학습 방향에 대해 지도해 주신 덕분에 학습 방식에 대해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등한 친구가 쓴 글인데 저희는 질문뿐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질문뿐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방향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과목 상담도 되게 자유로운 학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강제로 하기도 해요. 진짜 얘네들 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제가 한 번 통째로 얘네들 과목 상담 다 시켜. 그래가지고 각 과목별 선생님들 배당을 해가지고 다 해달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얘기했지만 공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양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질문하면 제일 좋고요. 자발적으로 질문 안 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에 강제로 과목 상담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희 학원 콘텐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학원이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그게 저희 회사에 만든 책이에요. 고쟁이, 워드마스터. 그게 전부 저희 회사에 만든 책이에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저희 콘텐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콘텐츠 외에도 외부 콘텐츠로 국어는 아까 제가 아침마다 한수 모의고사 푼다고 했잖아요. 한수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이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국어는 한수나 이감 교재를 덧붙여서 더불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인재 서바이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들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주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 과목마다 학생들 성적대에 맞춰 콘텐츠는 제공이 돼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그것보다 더 상급 콘텐츠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콘텐츠를 먼저 제안을 하죠. 그래서 콘텐츠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매주 제공이 되는 다양한 난이도의 실무, 부모님들은 실무라는 단어 잘 모르시죠?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주간지 등의 콘텐츠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들은 자칫 공부에 소홀일 수 있는데 매주 콘텐츠를 풀면서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실력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참. 저기 보니까 이 친구 얘기가 또 생각났는데 이 친구가 아까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고3 때는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이건 이제 자신 있다가 얘만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망했죠. 그래서 얘는 재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나중에 서울대 의예과 간 다음에 제가 뭘 시켰냐면 이런 설명회 때마다 불렀어요. 후배들한테 얘기 좀 해줘. 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저도 학원 자랑도 해야 되니까 우리 학원 서울대 의예과 보냈을 때 뭐 자랑도 해야 되니까 불렀어요. 와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3 때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은 안 하고 부족하다는 과목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9월 목표 이후에는 자신 있는 과목은 덜 하고 부족한 과목만 공부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보고 났더니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은 반드시 떨어지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걔는 모든 과목을 다 자신 있는 과목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과목은 더 했어요. 이해되세요? 자신 있는 건 안 하고 부족한 걸 더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건 하던 대로 하고 부족한 과목을 더 했다. 그러니까 공부의 양을 늘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저희 학원의 특징 뭐가 있냐면요. 저희 학원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강사와 담임이 전문화돼 있어요. 저희는 강사는 수업과 교과 상담과 학습 관리 질문을 담당하고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 생활 관리, 학습 관리, 나중에 수시형 지원 컨설팅까지. 아까 저희가 100%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을 2019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제도는 그보다 1년 전에 2018년부터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 학교는 수업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상담해요? 많이 상담하면 5번, 6번? 아니면 3번, 4번? 그러지 않나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 1대1 상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2000년대 중반에 가면서부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저희 학원이 이제 청소년학원이 94년부터 있는 학원인데 2000년대 중반에 가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엔 조회 종례만으로 관리가 됐어요. 한마디 하면.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학생들이 조회 종례로 관리가 안 돼요. 다 개인화되고 개별화됐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맞춤 상담도 해도 1대1로 맞춤 컨설팅도 해줘야지 애들이 관리된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전처럼 강사 그럼 담임을 하면 수업을 잘하는 강사들은 학원에 있을 저녁 때 딴 데를 가요. 어디 가죠? 대치동에 단과하러. 수업을 잘하는 강사들은 대치동에 단과 수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애들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자기도 수업 들어가고 애들도 수업 들어가니까 담임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럼 수업이 없는 시간에 담임이 있어야 되는데 수업 잘하는 강사들은 딴 데가 수업 돈 벌러 다른 데서 또 수업하러 가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수업을 못하는 강사를 갖고 애들 상담이 중요하다고 수업을 못하는 강사들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더 문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결단을 내렸죠. 나누자. 강사는 수업력만으로 뽑자. 그래서 강사는 수업을 잘하는 강사. 그래서 청소년원의 강북청소년의 모든 강사는 직접 수업 들어보세요. 진짜 수업들 다 잘해요. 수업을 잘하는 강사들은 뽑고 담임은 전문 컨설턴트들을 담임으로 모시자.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뭐 학습관리, 생활관리, 입시관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멘탈 관리가 들어가요. 요즘 아이들 멘탈이 누구 말대로 뭐 쿠쿠다스 멘탈? 그냥 잡으면 바싹 된다고? 그런 멘탈들이 워낙 많아서 한 명 한 명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을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 담임을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들과 1대1 상담을 우리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매주 주 1회 이상 해요. 그러니까 1년에 40주를 다니면 몇 번 해요? 40번 이상을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관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문 컨설턴트께서 학습관리, 생활관리, 입시관리 거기에다가 앞에 뭐 멘탈 관리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전문 컨설턴트들이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근처에 이번에 10월 달에 제가 학교명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처 모 학교에서 자기 학교 면접 대비 수업을 저희 담임 선생님들 80명을 맡겨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서 해줬어요. 3일 동안. 그런 전문 입시 전문가들이에요. 자,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담임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수능 직전까지 저와 함께 길을 걸어주셨던 전략 담임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관리 조언이나 모의고 상담 등 입시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슬럼프가 왔을 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생님께 큰 힘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학생의 대입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쩌면 강북 청소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이제 학생들 성공 합격 후기들이 있어요. 합격 후기에 보면 모든 글에 빠지지 않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글이 있어요. 그만큼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데려가면서 챙겨주는 것들이 아주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저희가 5월달 되면은 5월달에 부모님들 모시고 담임 선생님과 1대1 간담회 시간을 가져요. 5월달에 그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했었고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도 있을 거고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1대1로 다 갔거든요. 1대1 시간을. 그때 부모님들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를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매주 아이하고 20분 이상씩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아마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을걸요. 근데 저희는 매주 20분 30분씩 아이를 붙잡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뭘 힘들어하는지 듣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저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간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매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희가 점검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고서 매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점검해서 매주 이런 주간학습 분석표를 만들어요. 매주 주간학습 분석표를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 1대1 학습 상담을 매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표는 부모님들한테는 매주 보내드려요. 링크 걸어서. 그래서 부모님들 매주 보내줘서 학원 생활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MNC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표지는 올해 좀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하나씩 복사해서 다 드렸어요. 한 페이지씩 복사해 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요. 자, 저희 식의 학습 기록장인데 학습 기록장에서 단순하게 어떤 책을 몇 페이지 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 거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걸 습관을 들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목별로 학습 내용에 뭐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 상관없어요.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 과목별 학습 내용 핵심들을 리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한 친구들이 그러지 않은 친구보다 오래 기억할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도 담임 선생님들이 매주 점검하시고요. MNC 노트에 매일 새롭게 배운 점, 헷갈렸던 영어 단어와 탐구 개념들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3 때 무작정 공부했던 때와 가장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 남는 게 없었던 고3 때와 달리 재수를 하는 동안에 단 한 줄이라도 그날의 공부를 통해 얻은 것을 기록하며 실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의대 간 친구가 쓴 글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온 학생들. 기억하세요. 어저께는 난 딱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게 뭐가든지. 그러면 300일이 지나면 300까지가 어저께보다 시작할 때보다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보다 1분씩만 더 공부를 해봐요. 300일이 지나면 300분이 더 공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 이 건물에 바깥에서 저희 혹시 건물 길 건너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시면 여기 간판이 강북청소를 건물처럼 간판이 되게 많죠. 실제로 이 건물 대부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사용하는데 4층하고 8층은 이렇게 강의실 공간에 지금 이런 공간, 이런 큰 강의실이 한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작은 강의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층하고 6층은 이렇게 자습동이라서 자습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물함 있고 책꽂이 있고 자기 자리에 하나씩 지정자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자습하다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한 교실에 수업도 하고 자습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다 단과대로 이동 수업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별 시간표 짰을 때 가운데 공강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강 시간이 나왔을 때 고등학교는 그런 거 만들 수 없어요. 왜? 교실에서 벗어나서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공강 시간은 여기서 자습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 되면 이동해서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저희 관리 선생님들이 저희 정직원 6분, 기간제 5분, 11분의 관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침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졸면 깨우고 하여튼 5분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졸면은 그냥 제적을 시킵니다. 저희는 제적이 있는 학원이에요.
작년 한 10명 정도 그냥 학원 수강료 내고 다니겠다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주변 친구들 공부하는데 넌 계속 잠만 자서 방해된다. 그럼 돌려보냅니다. 자, 전문적인 학생 지도 선생님께서 면학분위기를 관리해 주셔서 자습 시간에 공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저희 지도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당연히 재수학원이니까 규율이 있어요. 아침에 오고 저녁에 나갈 때 부모님한테 문자 갈 겁니다. 중간에 학생 임의로 외출이나 조퇴를 하지 못해요.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때 외출 조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행사가 있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꼭 들어야 될 외부 수업이 있다든지 하여튼 부모님이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학생 임의로 외출 조퇴는 안 되고요. 휴대폰을 아침에 제출하고 저녁에 돌려받고요. 그리고 네, 휴대폰 아침에 잘 돌려받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습용 콘텐츠 외에 엉뚱한 것을 보잖아요. 그럼 저희가 전자기기를 일주일 정도 보관할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해질 테니까 이런 걸 지키겠다 약속한 친구들만 여기 학원에 오는 거고요. 저희는 외출하니까 식사를 다 안 해서 먹어요. 다니는 친구의 99% 급식을 신청하고 있고 1% 정도 도시락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담 온 친구가 대진여고 친구가 왔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니 했더니 자기 반 친구, 자기 학교 친구들 여기 몇 명이 다니는데 소개받고 왔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밥이 엄청 맛있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학교보다 맛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셔틀버스가 27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27대 다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학원을 직접 온 노선버스가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셔틀을 좀 안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셔틀은 한번 놓치면은 다음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버스가 이용 가능하시면 1번 버스 이용하시고요. 근데 원거리 같은 경우는 셔틀이 필요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셔틀 이용하시면 됩니다. 셔틀은 어디로 가냐면은 해화 로터리부터 출발합니다. 해화 로터리 정릉 기름 쪽, 그 다음에 저쪽은 답십리, 그 다음에 아차산 올라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의정부, 양주, 양주 의정부, 그 다음에 남양주 저기 마석, 덕소, 구리, 그러니까 셔틀이 다 운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요 오전에 7시 50분까지 입시를 합니다. 오전에 7시 50분까지 입시를 하는데 입시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뭐 한다고요? 아침엔 국어라고 매일 한다고. 그리고 8시 20분부터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수업이 없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습하는 거고요.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후 한 4시 4시 50분까지 수업을 하든 자습을 하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희 수업은 50분 타임이 아니라 100분 타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테마를 완결짓겠어요. 이게 우리의 수업이에요. 50분 들락거리지 않고 100분 타임으로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테마를 완결짓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 1, 2교시, 오후에 3, 4교시 10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식사 시간이 70분씩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밥 먹는 시간이 긴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저희가 음악도 듣게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식사 시간에 음악 듣는 건 저희가 허용을 해줍니다. 저희가 음악 듣는 거 허용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습 시간, 수업 시간 이런 데 당연히 음악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식사 시간에 음악 듣는 건 저희가 허용을 해줍니다. 밥 먹을 때만은 편하게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하여튼 수업을 듣든 자습을 하든 학원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영어 단어 시험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매일 또는 지금은 매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반 들어가면 주 3일 이렇게 볼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해서 이렇게 쭉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에 7시 50분까지 입실해서 밤 10시까지 하여튼 수업을 듣는 자습하는 학원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1시간 늦잠 자고 오라고 8시 50분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셔틀은 1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의무 자습이거나 아니면 더 할 친구는 밤 10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선택 자습이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기를 권합니다.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고요. 학원문은 오전 6시부터 엽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할 친구들은 더 일찍 공부하게 되고요. 전년도에 제가 한 7시 정도에 출근해서 라이브러리를 돌아다니 보면은 한 작년 600명 정도 학생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7, 8월에 돌아다니면 한 100명 정도는 7시는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 강북청소라고 이제 메디에스반이라고 있어요. 저희 이건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강북청소라고는 모든 수업이 다 선택제 수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 수업 있잖아요. 일부 수업은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그러니까 100분이 뭐 90 이상만 들어. 100분이 85 이상만 들어. 이런 수업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일부 수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 진도를 못 나가요. 걔가 계속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걔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저딴 거 질문하고 있어? 이 수업 들어와서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수업들은 좀 자격 제한, 성적 제한을 두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 아이들은 그런 수업들을 이제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디에스 반에서 저희하고 상위권 반인데요. 이 반은 아까 제가 공간 얘기할 때 공간에서 5층과 6층이 자습실이라 했잖아요. 6층 공간 있는데 얘네는 5층을 사용하는 애들입니다. 메디에스 반만 5층을 씁니다. 메디에스 반만 5층을 쓰고요. 5층에 들어간 자격 조건은 이게 원래 기준입니다. 세 과목 합해서 5 또는 내신 1.6 이내 또는 세 과목 합해서 7 내신 2.2 이내가 되면 이쪽에 반을 배정합니다. 이거는 수능이든 평가원이든 하여튼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재수 제로반 이건 이제 2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재수 정규 시즌 1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수 제로반과 프리정규반 2월 3일 지금 설 지나자마자 저희 프리정규반 개강하는 거 들으셨죠? 그때 개강할 때는 이게 하나 좀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 6, 세계 8.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주 가르쳐서 얘네들 3주 뒤에 오는 얘네들만큼 만들어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면 이만큼 만들어 줄 수 있어. 한 달이면. 그래서 먼저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기준이 좀 애매하게 걸려 있는 친구들은 이때 오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면은 뭐 이런 수업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수업들 자격 제한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만점 프로젝트 뭐 이런 수업들. 좀 어려운 시험, 어려운 컨텐츠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반 수업도 있습니다. 물론 저 친구들도 저 수업만 듣는 건 아니에요. 전체 아까 120개 강좌를 다 계속 그 친구들은 120개를 다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른 반 아이들은 저런 성적 제한 있는 수업은 좀 참여하기 힘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반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콘텐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 이렇게 좀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북청소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싶으면 여기에 저희 홈페이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아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공 후기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선생님란에 가면 선생님들 양력 다 나와 있고요. 선생님 지도 방향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별로 수업하신 영상도 저희가 1시간씩 다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실제 영상들, 수업 영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저희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다 오픈한 학원이에요. 그냥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보세요. 라고 하는 학원입니다. 직접 보실 수 있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오픈한 학원일 겁니다. 저희가 시대인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오픈해요. 대성보다도. 걔는 이런 거 오픈 하나도 안 하잖아. 그냥 와 그러잖아. 근데 저희는 다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학원 출신들의 대학 간 친구들의 그런 것들도 다 있고요. 자, 궁금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 다니는 친구들 진짜 성적이 얼마나 올라요? 다니면 성적이 오르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보통 재수를 시키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세요? 권하세요? 말리세요? 말려요. 10명 중에 몇 명이? 한 7, 8분이 말리세요. 그 다음에 한 2, 3분 정도는 재수해서 성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분들의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경험담이라고 생각해요. 왜? 힘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재수생이 15만 명이었어요. 15만 명이 재수를 했는데 수능문해가. 근데 15만 명 중에서 저희처럼 청소학원이나 아니면 강남와이프학원이나 대성이나 시대나 이런 메이저 재수 종합반 학원 다니는 애들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3만 명이 좀 넘어요. 그게 20% 좀 넘는 인원이에요. 나머지는 혼자 공부한다, 독학한다, 뭐 이리저리. 이해되세요? 근데 제대로 된 학원이 제대로 관리받고 공부하잖아요.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부를 재수는 성적이 오르게 공부해야 되는데 고3 때처럼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오르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1년 더 해봤자 변한 게 없어.
그건 1년을 더해서 변한 게 없는 거죠. 왜? 1년을 똑같이 했으니까. 제대로 된 학원에서 하면 다 성적 오릅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1년치만 보여드린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3년치로 했습니다. 3년치 통계입니다. 최근 3년치 통계 봤더니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 90%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냐? 백분위가 38점 올랐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그럼 과목당 백분위 13점씩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13점 올라면 대학 어디 갈 수 있을까? 과목당. 이게 평균이에요. 물론 아주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 만점자도 가르쳤는데 수능 만점자인데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백분위 앞에 7점밖에 안 올랐어요. 걔 원래 올 때 백분위가 96, 97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맞았는데 백분위 99, 100이니까 2, 3점밖에 안 오르니까 세 과목에서 7점밖에 안 올랐는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130점, 150점 오릅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르는 학생들을 보면은 일찍 오는 친구들이 더 많이 오르죠. 일찍 올수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학원을 하루라도 빨리 다니는 애들이 점수가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적은 거짓말 별로 안 해요. 공부한 만큼 오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올해 입시 결과 아직 아닙니다. 올해 입시 결과는 다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지금 뭐 저희 엘리베이터 옆에 가면 애들 합격한 거 막 붙여놨잖아요. 근데 저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최초합도 다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라서 제가 설레발치지 않으려고. 괜히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입시 안 끝난 애들 것 같고 뭐 했다가 혹시 그런 좀 마음이 그래서 설레발치지 않으려고 올해 입시 말고 1년 전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올해도 이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1년 전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전에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3 때 성적이고 재수한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해서 얘는 어디 갔어요? 의대 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성공에 실패해요. 실패?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해서 얘는 약대 갔어요. 그럼 성공에 실패해요. 저 이렇게 좀 잘 올린다고요. 이 정도 올리면 잘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도 약대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전부 다 지금 이과마에서 문과 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얘는 연대 갔어요. 얘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대 갔으면 성공이겠죠? 얘는 이렇게 왔어요. 막 5가 2개나 했다는데 고대 갔어요. 얘는 어때요? 우리 애랑 비슷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얘는 아까 말했어요. 제가 130점도 오른댔잖아요. 132점 올랐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얘는 경희대 갔어요. 경희대밖에 못 갔으니까 실패해요? 얘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갔어요. 얘는 겨우 77점밖에 안 올랐어. 실패인가요? 여기 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얘 120점 올라가지고 동국대 갔어요. 그럼 동국대밖에 못 갔으니까 실패인가요? 어떤 친구는 동국대 가려고 재수하냐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저 친구 입장에서는 저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 우리 아이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자꾸 드시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어요. 홍대 갔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특별한 아이들인가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특별한 아이? 얘는 올 때 이렇게 왔어요. 54244. 그런데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진단평가에서 국어가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탐구가 어떻고 이런 거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시즌마다 이렇게 시간표를 국어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시간표를 짜자. 수학은 이런 이유로 이런 수업을 듣자면서 시즌별로 시간표를 짠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한 시즌이 보통 2달 정도 돼요. 2달이 지나가면서 우리 친구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향상되는 거 보면서 다음 시즌 되면 또 시간표가 변경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해되시나요? 다음 시즌 되면 또 변경되고 매 시즌마다 수업과 자습의 비율도 바뀌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수강하는 과목의 강좌 수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 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매 시즌마다 고정돼 있지 않고 맞춰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학생이 가장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 얘 처음에 올 때 성적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542 사사를 했어요. 수능 때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갔어요. 얘가 쓴 합격 후기예요. 중에서 일부 발췌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요. 노란색. 인서울은커녕 지방 국립 때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아까 입학할 성적 기억하시죠?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는 항상 성장하고 있고 언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성적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적은 한 번에 눈에 띄게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을 옮기거나 수업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뭐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아이 얘기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쟤는 특별한 아이지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특별한 몇 명을 보여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몇 명만 보였나요? 여러 명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특별하나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가능성을 지우지 못해요. 누가 특별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모든 학생이 특별할 수 있고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특별한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되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1년이면. 저희는 재수학원 여기서 매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진짜로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해가는 것을 해마다 만나기 때문에. 해마다 만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친구들이 누가 더 특별한지 모르는 거죠. 누구나 특별할 수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딸이 특별하지 않을 거라고 부모님들이 단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친구도 특별할 수 있는데. 모든 친구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주변에 작년 것처럼 공부하면 그 부모님들 대부분 물어보세요. 어디서 재수시켰냐고. 강북청소를 안 시켰다 얘기할 거예요. 재수시키지 말라는 부모님들은. 강북청소를 재수시킨 부모님들은 대부분 재수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대부분 다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1년 만에 끝내세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작년 12월에 어떤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편지예요. 손글씨인데요. 우리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이찬희 선생님이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작년에 아이 이름은 지웠어요. 작년에 제가 세모세모라고 할게요. 작년 세모세모가 빠르게 6강탈을 한 후 이 친구는 그럼 뭘 했다는 뜻이에요? 수시만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수를 바로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6강탈한 후 자신감의 바닥을 치고 우울감도 느끼며 청솔에서 재수를 시작했는데 청솔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요와 담임 선생님의 자상한 돌봄과 학습 지도 덕분에 세모세모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바깥에 붙어 있어요. 5군데 붙었어요. 수시로. 저희는 수시로도 많이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음료수와 볼펜, 수정 테이프가 여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성가시하고 귀찮으실 텐데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여리고 불안한 세모세모에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세모세모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빕니다. 12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수시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연락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수능에서 만점 얻고 정시로 대학 보내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시건 정시건 가리지 않고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체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저희 학원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학원이 강북청소학원이에요.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 저희가 재수생이 제일 많은 학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믿어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요. 저희 아이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작년에 600명 학생들이 저희 학원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말씀드려야죠. 저희 일주일당 저희 통계를 내니까 일주일 평균 학습량이 72시간 29분이었습니다. 600명의 평균 학습 시간이. 왜 성적이 일찍 다녀서 많이 오르냐? 72시간 29분인데 그걸 일주일이니까 저희는 주 7일 공부한다 생각해요. 주 6일 공부 하루는 쉬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주 7일 공부하니까 주 7일 공부하면 몇 시간이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이죠. 10시간 반씩. 매일 10시간 반씩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부란 게 학습이에요. 학습.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익히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저희 아이들의 평균 현장 학습 시간이 26시간 22분.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도 인강도 우리는 강의니까 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4시간 49분. 합해서 한 30시간 30분. 그 다음에 자습 시간이 41시간 17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대 한 1.3, 1대 1.4의 비율, 1대 1.35 정도의 비율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 이뤘더니 애들이 점수가 올라오고 아까 본 것처럼 대학을 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핵심은 매일 72시간 29분, 매주 72시간 29분을 매일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더라. 자, 여기 재수하겠다 마음만 먹고 아직도 하루에 10시간을 공부 안 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오세요. 어차피 대학 가려고 재수할 건데 한 달 먼저 공부해서 대학의 레벨이 하나 더 바뀐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미적거려.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일찍 들어오면 일찍 지친다고. 학원 일찍 들어오면.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일찍 들어오면 언제 지치는데 그러면 6, 7월에 지치지 않을까? 1월 달에 들어가면. 2월 달에 들어오면 7, 8월에 지칠 텐데 누가 시험을 더 못 볼까? 어차피 다 못 봐요. 지칠 틈이 어디 있어. 1년은 지칠 틈이 없어요.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치지 않고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전략단님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주 상담하고 매주 학습 이런 거 확인하고 이거 왜 만들겠어요? 우리가 애들 간상만 보고서 학생들 간상들만 보고서 이 친구가 지금 슬럼프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자기 얼굴을 잘 감추는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도구. 이게 평소와 달리 처음과 달리 출발할 때 의지와 달리 흐트러지고 있어. 그건 얘가 뭔가 좀 이상하구나. 잡아채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시스템과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가 그 학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원장이 우리 학원 관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학원이 여기라고요. 저희 학원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대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 집에 가서 있잖아요. 아이한테 10시 이후에 집에 오잖아요. 11시, 12시에 집에 올 거잖아요. 제발 집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가 와서 11시, 12시 와서 휴대폰 보잖아요. 냅두세요. TV 보잖아요. 냅두세요. 1시간 정도 휴대폰을 보고 TV 보는 건 전혀 문제 안 돼요. 학생들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긴장감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학원이 이완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학원은 무슨 공간이죠? 긴장하는 공간이죠. 근데 걔가 학원에서도 긴장하고 집에 가서도 긴장하면 어느 순간 툭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집은 어떤 공간이어야 돼요? 한없이 편한 공간. 쉬는 공간이 돼야죠. 그래야 그 다음날 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님들도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TV 보시면서 왜 애들은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학생들 내가 방금 이런 얘기 했다고 난 집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늦어도 12시 반 전에는 주무세요. 그래서 6시 반 전에 일어나야 돼요. 멀리서 오는 친구는 5시 반에 일어나기도 해요. 저희 셔틀이 6시 15분에 첫 셔틀이 출발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5시 반이면 일어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6시 반 전에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 시험을 딱 하루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 수능날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6시 반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8시 10분까지 입시라고 해서 8시 10분에 맞춰서 입시를 하지 않잖아요. 7시 50분에 입시를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동네가 어디에 걸릴지 모르지만 학교가 고사장이 집에서부터 고사장까지 적어도 30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집에서는 7시 10분 20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집에서 뭘 먹든지 아니면 뭘
화장실 가든지 뭐 씻든지 이런 준비를 하면 적어도 6시 반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 이게 매일매일 습관이 돼야지 수능날도 그 습관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코앞이라고 7시 50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7시 20분이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적어도 12시 반 전에는 자야 된다고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자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전까지 편한 건 괜찮은데 잠은 제때 주무시라고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아이가 자야 될 시간에 안 자잖아요. 그러면은 싸우죠. 왜 안 자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들과 싸워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화병 걸리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은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문자하시거나 우리 아이가 밤에 잠을 좀 늦게 잤는데 선생님이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럼 저희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잔소리고 싸움이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그렇게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재수정규 시즌 1은 지금 시즌 제로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시즌 1은 2월 24일 날 개강합니다. 2월 24일 개강하는 이유는 정시 결과 다 확인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정시 원서 쓴 친구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정시에는 의미 없다.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나 정시 원서 안 썼거나 아니면 뭐 의미 없다. 재수 결심 확고하다. 근데 1월 달에 들어오긴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돼서 1월 달에 안 들어왔어.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2월 3일 날 저희가 프리 정규반이라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2월 3일 반을 들어오실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권유합니다. 왜? 대학 레벨이 하나 바뀔 거예요. 집에서 10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반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셨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담 카드에다가 이름하고 성함만 적어서 앞에다 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부모님들하고 편하신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개인별 상담 예약을. 그리고 오늘 등록하실 분들은 미리 그냥 등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다음 주가 설인데 설날 당일만 학원문을 닫고요. 앞뒤로 상담이나 등록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 화, 목, 금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월, 목, 금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월 3일 프리 정규반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는 그냥 프리 정규반 아침에 와서 이게 너네반 시간표가 그렇게 주는 학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개인별 시간표를 짜야 되잖아요. 진단평가는 시간표를 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나 아니면 하여튼 다음 주 토요일 이전에 다 등록이 완료가 돼서 진단평가 같은 게 보고 시간표 상담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 일정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